그럼 좀 어설프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동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서 제자 강덕인데요. 일단은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그 차례 그 앞에 오쪽에 보면 그 목차에 차례에서 1부는 경서고, 그러니까 2부는 제자인데 실제로 전부 다 경서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1부에서 제1장은 경서의 개론, 경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사서가 나왔어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서라 그러죠. 유학에서는 아주 기본 토대가 되는 책을 갖다가 사서라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6조에 가면은 제자에는 제자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순자, 한비자. 순자는 실은 육아계열인데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할 예정은 뭐냐면 경서 개론을 중요한 부분 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2부 1장의 제자 개론으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게 바로 제1부의 앞에 경서 개론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제자 개론에 가면 모든 이 책에 실린 모든 사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특색이 뭔지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쪽에 경설의 개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경의 이미 이런 허신의 설문회자, 한나라 때 사람인데 그 한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설문회자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사전입니다. 최초의 자전이죠. 이건 이제 글자로 설명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설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 경은 경자를 별을 짤 때의 날씨를 의미하며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의미하며 시시를 가리키는 위, 이게 위죠. 이건 위, 이건 경이고. 그러니까 경위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별을 짜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별을 짤 때 날씨와 시시를 결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날씨는 고정되어 있고 시시는 왕복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왕복한다. 선생님 반대 같은데요? 예? 반대 같은데요? 가로가 위고 세로가 경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은 이게 네. 경이 어떤 뜻이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경은 시사변에 플러스 힘술공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씨앗이 제일 처음에 이게 땅에 사고를 떠가지고 줄기를 쭉 뻗어나가는 거죠. 뻗어나가게 되면 요 줄기가 뻗어나가는 건데, 실처럼 뻗어나가면 군데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요 열매. 요게 힘술공자. 이거 힘술공자는 이게 천이고 이건 지예요. 요거는 사람이죠. 사람은 힘쓰는 게 뭐냐면 땅에서, 현실이란 땅에 살면서 형이상학적인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게 힘술공자. 공부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에 살면서 의식을 계속 확장해서 올라가는, 다시 형이하학적인 삶의 현상에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사람이 내공이,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서울대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 프레임이 넓어지는 거죠. 자꾸 제일 처음에 공부가 조만할 때는 이 작은 범위의 분별이 보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거는 안 보이고 큰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시야가, 프레임이 커지는 거죠. 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경은 뭐냐면, 이 옛날에 저거 한 2500년 전에 있던 이 글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위는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인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별을 짜듯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학문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경위예요, 경위. 그리고 경은 어때? 그러니까 계속 여기 보면 뒤에 나오지만도 날씨가 지나고 있다. 경의 이면을 배틀해서 날씨를 고정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불변적인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진리를 내포하게 됐다. 결국 경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경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날씨란 불변성을 의미하다가 최고의 불변적 진리를 기록한 문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되었다. 경은 공자가 육경을 편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공자란 분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서경이나 시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학동에 넘어갈게요. 사학동에 넘어가면은 경전의 범위와 종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편에 경서는 공자 이전부터 이미 전해져 왔다. 특히 중요한 게 서경과 그 다음에 시경이에요. 서경은 중국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서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역사서로서 처음 인정받는 게 서경입니다. 그걸 유사일이라고 하죠. 유사. 그러니까 그 서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요임금입니다. 요임금, 수원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가 최초의 역사가 있는 시대의 첫 등장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경인데, 시경도 공자 이전에부터 있었던 시들인데, 그 시들 중에 가랑은 없어지고 가사마 311수가 전해집니다. 이 시경은 전부 다 311수인데 그 중에 편인데 305편만이 내용이 있고 6편은 내용이 없고 제목만 있어요. 이것도 공자가 정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정리했고, 그 외에도 사기, 공자, 세가의 공자가 이러한 문화의 전통을 정리하여 육경을 편찬하였다고 기록하겠다. 육경의 범위는 장자나 예기에서 공통으로 시, 서, 예, 악, 역, 춘추로 규정하고 있다. 그때서 육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오쪽에 가서 이 경전 범위 중에 오쪽 제일 위에 보면은 송대는 정자와 주자에서 논어와 맹자에다가 얘기 중 한 편인 대학과 중용을 독립시켜서 사서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자는 대학과 중용의 장구를 나누고 주석을 다하여 사서 집주를 편찬함으로써 육경에 앞서 육화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 바탕을 만드는 게 사서예요. 그 주자의 사서 집주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 아래 경학의 역사적 변천에서는 경학의 시장은 공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공자가 육경을 편찬하였다고 하나 고문학파와 그 다음에 근문학파가 파가 두 개 나눠져 있어요. 한나라 쪽 사람들인데, 고문학파에는 공자 이전에 이미 육경이 있었으므로 경이 공자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반면에 근문학파들은 공자 이후에 육경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6쪽에 할게요. 6쪽에 가면은 제일 아래 보면은 송 이후 경학은 점점 쇠퇴하다가, 이 송 이후의 경학이 점점 쇠퇴했다는 것은 주자의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너무 관념에 빠있다 해가지고 그게 점점 퇴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묘하게도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말하는데, 청나라 때 걸륭제에 의해 가지고 흠정 사고 전서 총목이 1782년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전서라고 그래요. 사고 전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사고 전서는 요즘 이 컴퓨터에 많이 깔고 있는데, 저도 있지만도 컴퓨터에 거의 깔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사고 전서는. 그러니까 한문 하시는 분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사고 전서를 이 컴퓨터 깔아놓으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경학 살펴봤고, 그리고 175쪽을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175쪽은 제자 개론인데, 이 제자 개론은 결국은 앞에 공자를 비롯한 육아 경전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이 전체의 통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 학술사에서 황금기에 해당된다.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때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나눠지죠. 이때는 저 유럽 쪽에서 지중해를 중심한 유럽에, 그 다음 이스라엘 유태인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하고 동북아 쪽 이건데, 그 춘추 전국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상과 종교가 다 이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 철학도 나오고 기독교가 구약이 정리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때 정리가 된 거죠. 그 기독교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려면은 이 추계 시대라고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쓴 추계 시대를 보면 그 내용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추계 시대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추계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지구촌의 문화의 기준점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추계 시대라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 기독교의 구약도 이때가 이제 정리되는 거죠. 바로 그 인도 쪽에 가서도 원래 그 힌두이즘이 있었는데, 불교, 자이나교를 바탕해서 7대 사상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석가모니하고 그 마하비라인데, 마하비라는 자이나교죠. 석가모니 불교인데, 그러면서 이 나왔고, 동북아에는 제자백과 다 이때 나왔죠. 근데 이때가 왜 이렇게 나왔나 하면은, 이거 지금 설명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철기 문화의 등장입니다. 오늘날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확 바꾸고 있는데, 이때는 철기 문화가 등장하면서 그 철기를 통해 가지고 전쟁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무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 춘추 이전까지는 소위 승에 마차로가 전쟁하던 시대예요. 정신은. 그럼 마차가 천승지국, 만승지국 하는데, 마차가 쭉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마차 타고 쫙 사오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보병들이 정리하는 시대인데, 이 철기 시대가 오면은 무기가 좋기 때문에 보병이 엄청 강해지는 겁니다. 첫째. 그럼 전쟁이 더 살벌해진 거죠. 그리고 농사가 한 15배 전후로 상승이 돼요. 철기가 쟁기로 땅을 깊이 파니까 그 곡식을 지어가지고 농사를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남아도는 식량에 얘가 부를 축적하면서 상업이 막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수레바퀴에 철기를 갖다 붙이니까 마차가 강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운송수단이 발달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아주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 시대에 오면은 급팽창을 하게 된 거죠. 급팽창을 하게 되니까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혼란기를 극복해서 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제자백과가 나온 시대가 전 세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한 2500년 전쯤 되는 건데, 이게 추계 시대라고. 그래서 이 춘추 시대는 중국 학술사에서 황금기에 해당된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때가 황금기라는 겁니다. 춘추 말년에 먼저 유가가 생겨났고, 전국시대 이르어 제자백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사상계가 대성화를 이뤘다. 이 대성화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각 사상가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양계천은 근세 사람입니다. 1800년에서 1900년대 사람이니까 근세 사람인데, 중국 학술 사상 변천지 대제란 책에서 학술 사상이 성왕을 이룬 원인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요약했다. 이거는 양계초 선생이 바라본 거죠. 첫째는 학문적인 축적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학문적인 축적이 풍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지역들이 막 서로 팽창을 하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계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지식 계급이 결국은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 학문이 발달된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의 변천, 사회 변천의 가장 큰 거는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봉건제를 해가지고 이 천자국이 있으면은 이 천자국이 있으면 천자국 속에 제후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주나라 초기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개의 제후국이 있다가 춘추 시대는 한 70여 개의 제후국이 나눠졌다가 전국 시대 오면 7대 제후국 나눠진 거죠. 그럼 1000여 개가 70여 개로 줄어들고 또 70여 개가 7개의 나라로 줄어들면서 엄청난 전쟁이 나게 된 거죠. 그 전쟁을 통해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천되면서 이 봉건제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봉건제가 없어지면서 깨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봉건제후라는 이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봉건이. 그래서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 셋째는 사상 언론의 자유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자기가 영토를 넓혀 가지고 이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참모와 학술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상과 언론이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식인들은 끊임 공부를 통해서 유세하러 사는 거죠. 내가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넓혀주겠다 이러면서. 그 넷째가 교통의 왕래. 아까 했지만도 교통의 왕래가 빈머리인 결정적인 계기는 철기 문화로 통해서 된 겁니다. 이게. 다섯째는 인재 중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팽창이 나기 위해서는 주변에 참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주 뛰어난 참모들이. 여섯째는 문자의 간략화. 그러니까 상령 문자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거래가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니까 그 상령 문자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주고받기 위해서 문자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간략화된 거죠. 그러고 일곱 번째가 강화경성이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서당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 첫 출발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제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건제가 이런 춘총시대는 모든 것이 세습되게 이 세습이 돼가지고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천자, 제후, 그 다음 대부 이래가지고 그 다음 평민 이렇게 있지만 이것들은 대대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니까 이 세습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문자를 갖고 사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 그래. 이집트 문화가 됐든 인도 문화가 됐든 또 수메르 문화가 됐든 전부 다가 지배계층들이 문자를 독점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등장하면서 천민들한테도 공부를 가르치듯이 의식의 대혁명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제후들은 자기 참으로 써가고 싶고 그러면서 대혁명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5개의 틀로 또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 및 사회 방면에서 춘추 이전은 봉건 시대였고 진한 이유는 진시황의 진나라고 한나라도 하는데 이거는 9년 제도였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는 이렇게 각 나라 이렇게 되는데 9년제는 뭐냐면 진시 황제니까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왕이 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게 이 9년제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봉건제는 왕의 집안, 형제들 있는 사람들 곳곳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 가운데 천자국은 이 전체를 갖다가 제후국을 통해 가지고 관리했던 것이 이게 없어지고 왕이 혼자 천하를 지배하고 이 진시황이 처음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9년제가 바뀌어진 거죠. 사회가 확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러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봉건 귀족들이 이 봉건 귀족들 다 몰락하는 거죠. 몰락하고 신지식 계층이 생겼다. 즉 강하게 해가지고 새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신지성이 났는데
그들이 시대를 용도하면서 학술사상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정치의 구심점이었던 주왕실이 약해지면서 전란이 자주 발생하며, 그러니까 이 봉건의 나라에 있던데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병합하는 게 시작했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30만 명씩 매장시켰다 그래도 조나라 군사를 한 30만 명을 갖다 생매장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비참한 전쟁이 나는 거죠. 전란이 잘 발생해 민생은 공고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고 질서를 유지해주는 봉건 종법제라는 게 바로 이 세습제도 같은 거예요. 이 종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같으면 자기 아들이 다음 제후가 되고 또 다음 제후가 하는 봉건돼도 그 아래는 대부들도 계속 자기 아들 대부하는 거죠. 평민도 늘 평민이고. 근데 이게 다 사회가 엄청 깨져버린 거죠. 사회가 대혁명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IT 산업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대변혁이 났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의식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같이 오늘날 또 과학의 급격한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완전 바뀌어진 거죠. 뭐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 뭐 구글은 신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구글은 모든 걸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가파가 지배하는 사회란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인데 이런 가파 같은 이런 거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오늘날 또 엄청난 변화가 도래했다 이러는 건데, 그 종법체인 사회 정치를 지배하던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선비들 어지러운 세상을 구잘 방법, 주장과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상이 흥작이 됐다,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다음으로는 전쟁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학술 사상의 흡수와 교류를 조장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똑똑한 참모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아까 철기라는 무기가 등장했던 거고, 그 똑똑한 참모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철기가 수레에 바퀴를 달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물량을 이동할 수 있고 또 먼 거리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학술도 더불어 교류가 가능했다, 그런 거죠. 그 아래 뭐 춘추시대의 국가들 가령 진, 제, 초 등은 끊임없이 영토를 개척하고 다른 민족을 병합하여 중원 문화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그 아래 알았지만 각국의 제후들이 자웅을 겨루면서 부국 강병을 추구하여 끊임없이 인재를 끌어모았는데, 가령, 진, 효공, 제, 위양, 이게 전부 다 이 뛰어난 왕들인데, 위회왕은 우리 저쪽에 명자에 보면 나오지만 이거 양해왕이에요. 양은 대량이란 수도가 대량인데, 이 대량의 회왕인데 원래 여기 나왔더니 위나라 회왕인데, 위나라 회왕이 아니고 후서 역사하던 양회왕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 멍청한 사람이 그 우대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다가 물려주는데 그 회왕이 사람의 아둔하고 교만해가 이 땅을 다 상실해요. 그래서 일개 수도를 운영할 정도 능력밖에 안 돼가 후인들이 비꼬는 거죠. 그래서 위회왕이 양회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연나라 소왕은 굉장히 뛰어난 참모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당시 유학자 이건 뒤에 나오는 게 없고, 당시 유학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방면이에요. 경제방면 봉건제도 하에서는 서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봉건제도가 해체됨에 따라서 상업을 통해 부를 얻는 서민들이 토지를 구매하면서 새롭게 지주가 되었고, 봉건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 봉건제가 없어지니까 농사를 비롯한 철기 같은 이걸 통해 가지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으면서 새로운 상업 세력이 등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돈이 많으니까 일부는 군주와 귀족, 봉건 귀족을 모방하여 대규모의 유사와 식객을 길러 학술 사상에 도움이 됐다. 뛰어난 사람들 전부 자기 집 불러가지고 재워지고 먹여주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고. 그럼 발달된 거죠. 그럼 네 번째, 교육 방면에 있어서 고대는 귀족을 위한 정치로서 서적이 관부에 관직되어 있어 평민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사실 모든 게 세습제니까. 그러니까 문자란 것이, 책이란 것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세습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진 거죠. 가장 결정적인 공자 같은 분인데, 공자는 이 하층민이면서도 그 가리키는 사람 중에 중궁이나 이런 사람 보면 완전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주 그러니까 사교육이 처음 시작된 거죠. 공자로부터. 그리고 천민들한테 됐고. 그리고 봉건 제도가 붕괴되면서 귀족 관료들이 독점하던 학문이 민간에 전파됐다. 확 뿌린 거죠. 이 역시 춘추 전국시대의 학술 사상이 커다란 발전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 있다. 그럼 다섯 번째, 마지막에 문화 방면에서도 서주 이래로, 서주는 주나라지, 주나라. 이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가 있는데, 이 주나라가 있는데, 호 땅에 호경이라는데, 보통 수도가 오늘 장안인데, 이 호경에 있다가 이 낙양으로 옮겨요.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서주에서 동쪽으로 옮겼으니까 이걸 서주라 그러고, 이걸 동주라 그래요. 그래서 동주가 오면은 이 완전히 주나라가 허물어져요. 이 서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동주로 옮겼을 때 이 왕이 궁궐에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도와줘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본적으로 서주로 올 때는 완전히 이 통제가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서주 이래로, 단 동주로 올 때는 서주 이래로 고전 문화 축적이 제자 백가의 학설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열국의 현사와 대부 가운데서 재해가 뛰어난 문서가 많고, 게다가 개인 강학의 기풍이 성해서, 그러니까 공자 이후로 개인 강학이 확 불어나게 된 겁니다. 각 지역마다. 각 파의 학설의 계급이나 지역의 제한을 받고 넓게 퍼져나갔다. 결론적으로 춘추에서 전국시대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5가지인데 여러 방면의 중단 변화가 일어나 학술 사상의 발전을 촉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변화의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철기란 도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석기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지가 함께요. 떠돌이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 석기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석기 문화에서 그다음 청동기 문화가 오면서 또 한번 인지가 깨져 사람한테. 그리고 청동기에서 철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한번 또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오늘날은 컴퓨터 같은 거, IT, 칩 이렇게 발견되면서 심지어는 요즘은 사람 피부에도 칩을 수 있고 뇌에도 칩을 쓰면서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는.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컴퓨터 칩이 엄청 발달해. 그래픽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칩이 발달되니까 그 칩을 뇌에도 심을 수 있고 피부에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뇌에서 칩을 심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독점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인류학자들이 경고 보는 거죠. 유발 하레가 스피노자 사피엔스나 유발 하레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있어요. 호모 데우스는 신인데 미래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사피엔스보다 그걸 한번 권하고 싶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아주. 그리고 슈팝이라는 사람은 4차 산업이란 그 말을 제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미래는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다.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했다. 심지어는 슈팍 같은 사람은 지구촌의 지구권이 한 70% 이상은 다 없어질 거다. 그런 주장할 테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30% 속에 있는 이 빅브라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내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대사상의 변화를 지금 맞아야 된다. 새로운 사상이 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밑바닥, 힘없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걸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주요 학파 학설의 기본 특색이 나오는데, 여기도 제자 백과 학설은 각각 고유의 특색이 있지만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흔적도 나오고 있다. 양계초는 역시 이것도 양계초이죠. 양계초는 신진 제자 백과 학설을 남북 양파로 나누고 비교했는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랬으면은 이 황하 유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는데, 황하 유역 쪽은 이 북쪽이 북파예요. 북파. 그 다음에 양자가 유역 쪽이 남파예요. 북파는 사계의 계절이 뚜렷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그 다음에 이 산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를 잘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사 지을 때 둘이 하는 것 똑같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단합을 해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둬들일 정도로 사계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종법사회에 벗어난 건데, 어느 종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법자입니다.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북파는 사상적으로 이미 조직이란 틀을 갖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양자함께 남파는 뭐냐면 이 땅이 굉장히 더운 것이고 땅이 풍요로운, 물산이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1년에 2무적도 할 수 있고 뭐 더 나아서 3무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풍요로우니까 이거는 단체보다 개인주의가 발달해. 개인주의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되니까 이 개인주의를 통해서 나오는 가장 대표인 게 노자나 장자, 또 농가, 허행이 농가,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위에서 이 조직구조에서 위에서 관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북파는 위에서 관리대가 일목요연하가 살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파는 한번 근무자는 거죠. 이 북파는 4개 학파라는데, 첫 번째 추로파는 이 추는 맹자가 태어난 나라예요. 조그마한 지역인데, 이 역시 이렇게 그리면 이 추로는 어점이 있어요. 추로 이 노다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공자와 맹자인데, 추노파는 추는 맹자를 가리키고 추지역이요, 노는 공자를 가리키고 노나라, 추나라, 노나라예요. 이 파는 북파의 전통이 되었고 은주 문화 사상의 줄을 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노 같은 데 보면 은나라 이야기, 주나라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오늘날 육아죠, 바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제나라인데, 제나라는 바로 이 바닷가에 있어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죠. 여기는 땅도 풍요롭고 물산도 풍요롭고 또 소금도 풍요롭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이 풍요로운 지역이니까 이 파는 당연히 뭐냐면 부국 강병, 이 파 가운데 일부는 부국 강병을 중시하는데 관중과 안영이 해된다. 그러니까 이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권력 구조를 만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음양오행을 중시했는데 추연에 해당된다. 오늘날 음양오행 사상이 추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앞에 보면은 그 옛나라 소왕이 이 추연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이제 참모로 불러오는데, 이 추연이 앞에 서가지고 이 빗자루가 길을 쓸어주면서 추연을 갖다가 모셔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 뛰어난 사상가를 존중했던 게 이 옛나라 소왕이에요. 그 추연이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제나라는 근해에 갇혔고 바다에 갇혔다는 거죠. 괴탄한 학설이 생각하기 쉬웠고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묵고 사는 풍요로우니까 아주 괴이하고 괴상한 이야기 학설이 많다는 거죠. 가장 먼저 제후의 지위에서도 폐도를 강구하게 됐다. 제나라 황공이 첫 번째 그 폐자가 된 거죠.
그다음 진진파. 이 진진파는 이 진나라가 여기 있어요. 진나라는 원래 오랑캐였어. 오랑캐. 이 진나라 여기 있고, 진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에 거대한 나라. 이 진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존재했을 때 이 진나라가 이 동쪽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강대한 나라니까. 이 진시와 천 통일하는 데인데 이 척박한 때이고, 이 토기는 이거 오랑캐라 해서 진나라를. 그런데 아까 이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옮겼을 때 진나라의 해공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진나라가 제후국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주에 있던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동주로 옮기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진나라 도와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나라 이제 하나의 제후국을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진진파는 굉장히 거대한 국가죠. 이 파는 삼진에서, 삼진은, 이 삼진은 뭐냐면 그 대부들이 조씨란 대부하고 그 다음 위씨란 대부하고 한씨란 대부이죠. 이 대부들이 국가를 3분해서 결국은 나눠 먹어요. 그때부터가 전국시라는 거예요. 전국시의 시작은 이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3분해서 나누면서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전국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극상이 하극상. 하극상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대부들이 진나라 나무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하극상이 일반화되는 겁니다. 하극상이 일반화했다는 것은 무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무력과 돈이 있으면 아무리 아래더라도 자기는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시발이 바로 이 진나라가 삼지에 나눠질 때부터죠. 그런 대혼란에 빠진 거죠. 시작되어 진에 서성했다. 진나라 진에 법가사상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 척박해요. 이 태행산맥이 이쪽에 있고 진나라가 이쪽에 척박해요. 척박하니까 뭐냐면 이 척박한 나라를 이끌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 강력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가사상이 필요한 거죠. 이 파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회, 신불의, 상항, 한비자죠 등은 군정을 중시하고 헌법을 숭상하며 부국강명을 정했다. 강력한 법으로 가는 거죠. 그럼 소홍정파인데, 소홍정파는 요 가운데 있어요. 조그마한 이 소국이에요. 전부 다 아주 소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외세에 침을 받는 거예요. 늘 침을 받으니까 이 소국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상은 뭐냐면 무조건 평화예요. 이 작은 나라가 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피해받으니까. 그래서 소홍정파는, 이 파는 일본어 묵과에 속하는데 묵적과 소홍경 등이 화평을 숭상해서 작은 나라니까 전쟁만 나오면 피해를 보니까 분쟁을 중재할 것을 제창했다. 또 일본은 명학을 명학이란 것은 이 소위 자기 논리를 펴는 건데 중시했는데 사령을 숭시하고 문자를 써요. 문자를 등석과 해시와 공수론 논의한다. 이 궤변론자들 한번 궤변론자 말로 가지고 세상을 막 하는 궤변론자들이죠. 명학이 바로 궤변론자 하는 거니까. 전국 시대에서 종행 변설의 학설이 이로 인해서 성행했다. 종행은 뭐냐면 이 전국 시대 종행은 이 진나라 너무 강하니까 이 7국인데 7국 중에 6개 나라가 이렇게 되고 6개 나라가 합해가지고 합종서라 그래요. 합종서라 그러는데 이 합종서는 소진인데 소진은 합종서가 이 6국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 진나라 대항하자는 게 이게 소진의 합종설이에요. 그러고 횡은 연행설인데 연행은 이을연자 연자인데 연행설인데 이 연행설은 장애예요. 장애. 이 소진과 장애는 귀곡자란 스승한테 같이 배워요. 스승 귀곡자인데 이 스승은 같이 배운 사람인데 소진이 먼저 합종설을 주장하는데 장애가 뒤에 나가서 이 진나라에 찾아가서 자기가 육국이 맺은 동맹을 깨고 당신 진나라하고 동맹을 맺게 하겠다 해가지고 연행설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진나라가 이 육국의 동맹을 깨면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종행이 종행. 그럼 묵자가 공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전수받은 바 있고 해시와 장자는 가까운 사이여서 이 파의 학설은
남북 양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국 사이에서 소국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저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그 주변의 나라와 대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국가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8쪽에 남파는 양자강. 이 양자강 위험이 아까 더운 곳이니까 이 더운 곳은 남파는 두 학파로 나눠지는데 그 발상지는 초나라다. 이 초나라에 있으니까 초나라 지역에 해당된다. 노장파, 노자나 장자죠. 1번 노장파. 이 파는 남파의 정통이 되었으며 도가에 속한다. 노담, 장주, 양주. 양주는 유명한 위아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위아서. 이 전쟁터니까 나를 위하는데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내 터럭 한호를 뽑아서 세상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터럭 하나도 안 뽑겠다 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난세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양주는. 그러니까 이 노담, 장주, 양주는 전부 다 남쪽이니까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노자도 근본에 틀어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명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장자도 그렇고 그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거니까 다 사고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자는 무의는 함이 없다는 거거든. 무의자연인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주저하지 않으더라도 저절로 그런데 함이 없다는 거예요. 함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해가고 밤낮이 일을 하는 것듯이 그렇게 전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데 이 자연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연의 변화를 따라서 혼자 농사짓기나 혼자 공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 그런 개념이 무의자연이에요. 개인의 자유로운 향락을 중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허행파, 이 농가의 농가. 이 파는 농가에 해당된다. 군주와 평민이 모두 농사를 중시하고 평등사회를 조직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한계를 해소해야 했다.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양장 쪽에는. 그러니까 임금이 됐든 백성이 됐든 간에 같이 농사 지으면 풍요로운 거니까 뭐 다투고 싸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면 되니까. 그게 허영이 한 농가 쪽 주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남파 북파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지구촌에서 저 사막문화 쪽에 그리스나 이스라엘 쪽에서 유태인들은 사막문화 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일신을 발달해요. 사막문화에서는 땅의 풍년에 없는 것이 유일신 발달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건 유일신 쪽인데 그 다음에 인도 쪽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바깥에 못 나가요. 수인 박탕박탕. 그래서 그쪽에 뭐냐면 앉아서 명상하는 게 발달돼요. 그것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가는 뭐냐면 참선 명상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너무 앉아있다 보니까 몸에 쥐가 날 정도로 굳어 있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요가가 발달된 거죠. 그래 명상 참선을 하기는 몸이 굳어진 몸을 푸는 게 바로 요가예요.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되는 거고 바로 이 동부아 쪽에서는 바로 이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나눠지는데 그것도 양자각 쪽의 농경 문화하고 그다음 황하 쪽의 농경 문화 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사상도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종교와 사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매일처럼 아주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바쁘다 하면은 너무너무나 사람이 경쟁사회니까 이기주의를 변하고 남을 비해할 수 적어지고 그러나 좀 이렇게 열고 지금 우리 회장님이 그제 그랬었나?
그 가계시는 여유로우면 삶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건데, 실은. 그래서 남파와 북파의 사상 비교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상태를 근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179쪽의 학설 원리에 대하겠습니다. 학설 원리. 육아는 인을 숭상하고 널리 베풀고 백성을 구제하려 했다. 그 조직사회, 조직. 인은 사랑이니까. 인은. 다음에 육아차를 할 때 그 설명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를 정수해. 이는 떳떳할 있자, 이게. 이 의자는 가장 작은 게 떳떳함이야. 의롭다는 건 떳떳할 의자예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한 거죠. 그래서 의는 의야라 이래가지고 이거가 통한다, 떳떳한 이거가 통한다 그러는데 보통.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성 또 도의 같은 거. 그 다음 얘는 조직 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사회에서는 뭐 왕 또는 뭐 대부 이런 식으로 이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조화로 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냐면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인정해 주니까. 부모를 인정해주고 할아버지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고 남을 세우고자 했다. 즉 자기 중심을 수양이 뒤에 나와요. 앞으로 보면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를 하려 했다. 이 조직사회니까 민심이고 천심이니까. 묵가는 두루 사랑하고자 해서 이 겸해서라는 거죠. 보통 겸해설. 이거는 겸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남의 아버지 사랑해야 된다. 남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처럼 공유해야 된다. 구분하지 말자면 같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두루 겸해설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등한 경제 생활을 추구하고 차별이 없으며 분쟁이 없는 사회를 추구했다. 이게 바로 정나라 쪽인데 조그마한 소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국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사회 환경 때문에 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가 자연을 숭상하고 자연의 변화. 자연을 숭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자연 그 자체를 숭상하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니까. 무의로서 무불이 이루겠다. 무의이 무불이라. 이게 이제 하나의 다르서 이게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의이 무불이라고 해요. 무불이. 무의. 의도적인 행동을 함이 없으면 그러면은 말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야. 순수한 자연의 마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저절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은 것 없다는 거예요. 이 무의 무불이 노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의로서 무불이 일가니까 무의 무불이에요. 원시의 소박한 사회를 걷다. 이게 소국과미란 건데 노자는 국가가 크면은 큰 만큼의 복잡하니까 혼란 오기 때문에 그냥 옆 동네에서 닭울음 소리 들리고 개 소리가 들리더라도 평생을 왕래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싸우지 않고 조화로운 삶이 된다. 이게 소국과미인데 그 사상을 그걸 소국과미야. 이게 노자 사상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에 백성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봤자. 그리고 법가는 법, 술, 세를 강구하며 부국강병에 더했다. 이 법, 술, 세는 한비자 사상입니다. 한비의 사상이 한비. 이 한비의 사상이에요. 법, 술, 세는. 그래서 이래서 하면 정치 사상은 육아는 인의 정치고 묵가는 현자를 숭상하는 정치고 도가는 질박한 무의고 법가는 국강 국존 군존 부국강병의 일이죠. 바로.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180쪽에 사가의 통치술. 육아는 교화와 정명을 중시하고 예의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 교화는 뭐냐면 이
가장 핵심인 사상인데, 이 숙이 시인이에요. 시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를 수양을 하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할 역할인 거죠.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닌. 이 치자는 물속에다가 이 코와 입이에요. 사람이 코와 입이 촉촉해지면 그냥 편하다는 거죠. 이 코고 이 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나 괴로우면 코와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아주 편하게 해준다는 그 말이죠. 그 정명은 군군신신부자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은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오늘날 또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쭉 있듯이, 이 세상은 머리 좋고 머리 나쁜 사람이 있듯이 이 층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층계가 안정이 되는 것이 정명사상이에요. 각자 집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나, 그 다음 자식, 뭐 손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균형을 해줍니다. 이걸 제가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라고 보통 하는데, 가정이 가정해진 건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묵과는 역시 현자 승상하고, 그 다음 전쟁 반대. 묵과는 무조건 전쟁 반대예요. 그럼 도구는 청정무의. 청정은 마음을 맑고 고요롭게 하는 거죠. 수양이죠. 청정한 수양을 하게 되면 저절로 무의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도와주게 되고, 의도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베풀고 하는 그런 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법가는 법령을 바치고 형벌을 중시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아까 했지만도 AI나 IT 같은 거, 사이보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엄청 급변하기 때문에 오늘날 또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만이 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4차 산업 말하면 슈팝이나 유발 하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거의 한 70% 가까이 직업군이 없어지면 그 잉여 인간이 하죠. 할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도래를 해야만이 더불어 사는 인류사의 미래를 풀 수 있다고 지금 원래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하여간 요거 좀 쉬고, 좀 쉬다가 앞에 대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 쉬는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